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957년생, 올해 65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최근에 그런 생각 했어요. 얼마 전에 백기환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뭐 그랬지만은 나는 20세기의 인간이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21세기라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도 앞으로도 지금 2021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20세기의 인간이긴 하지만 21세기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좀 가깝게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드렸는데, 뒤에서 들리니까 잘안 들려가지고. 네네. 근데 책을 한 권씩 드렸는데, 제가 그 책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방송작가도 하고 정치사회 분야의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쓴 장편소설이거든요. 소설가로 데뷔를 했었어요. 1992년에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가 됐지만 소설은 안 쓰고 방송글을 계속 쓰고 있다가 제가 이제 2010년에 그 장편소설을 처음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이제 소위 자전적 소설이에요. 허구죠. 전부 허구이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소설은 성장 소설이다라고 얘기한 소설가도 있지만 성장의 이야기이자 어떤 한 작가 지망생의 실패담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이제 자서전 쓰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자전적 소설은 자서전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주로 토대로 하는 거라서 이 책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거기 날개에 보면 저에 대한 작가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제 그 책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사실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번 글쓰기 강좌를 하면서 나를 위한 글쓰기 그리고 소통을 위한 글쓰기 이런 제목으로 글쓰기 강좌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좀 하나의 테마, 오늘 강의에 대한 테마를 정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나의 인생을 글로 쓴다 하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경험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도 뭐 가끔가다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도 이렇게 제가 들어보지만은 사실 배워서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배운다는 것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역시. 글쓰기를 배우는 것과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글을 쓰려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직접 이렇게 책을 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면 다소 도움이 된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당장 써볼 수 있는 뭐랄까 실전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 삶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주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이제 써보기를 하는데, 여기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론과 실습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글쓰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직업이 작가고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다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말과 글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글쓰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배웁니다. 소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데 말과 글인데, 말은 되게 쉽게 배우죠. 근데 글은 좀 쉽게 못 배웁니다. 사람은 이제 인간의 말과 생각은 뭐랄까 형태가 없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자라는 거를, 문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글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볼 때 자막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방송 요즘은 좀 자막을 너무 지나치게 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에 무슨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화 같은 거는 그냥 들으면 될 텐데 웬만한 거 다 자막을 달아줘요. 그래서 이 시각 효과, 그러니까 영상적 효과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글자도 일종의 영상 효과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같은 데도 전부 자막이 달려갖고 나오는데요. 유심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자막으로 달아줄 때 그대로 자막으로 달아주진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불분명하거나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거를 그대로 다 자막으로 하진 않죠. 좀 정리하고 거릅니다.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짝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의 차이를 좀 제일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즉석에서 나오는 거라면 글은 한 번 더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말은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특히 대화하고 할 때는 막 하지만 글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과정이 조금 더 개입이 되는 것이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글쓰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이제 누구나 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거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그거를 글로 옮기는 과정, 그거를 통해서 좀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요즘은 소위 생애 구술사라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나,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된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그거를 녹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녹취라고 하죠. 풀어서
이제 글로 만든 다음에 그 글을 가지고 작가가 이제 리라이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다시 훨씬 더 정돈된 내용으로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글쓰기가 물론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익숙치 않고 정말 처음 쓰신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방식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혼자서 녹음해도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 꺼내서 녹음 버튼 누르고 말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말로 이렇게 막 녹음한 다음에 나중에 그 풀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 기능이, 녹음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마이크 기능이.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조금 좀 정말 그 뭔가 막 그 떠오르는 게 있을 때라면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볼까 해서 자기가 그거를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둘이서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있으면 말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넌 몇 살 때 결혼했는데 그래서 결혼해보니까 어떻대?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해주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할 때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상대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녹취를 해서 글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죠. 구술. 그럼 그냥 저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하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나 일하면서나 다른 거 할 때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계속 그 말로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글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내가 좀 기억이 잘못됐거나 그런 건 없나? 그리고 덧붙일 건 없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방식, 그 녹음해서 글로 풀어서 쓴다 이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말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로 뭔가를 그 어떤 이야기를 정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미리 알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첫 줄 쓰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써보시오 그런다고 해서 누구나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부모님은 누구시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자기소개서가 이력서를 풀어서 쓰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요즘처럼 좀 이 경쟁이 심할 때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단순히 뭐 무슨 초등학교 나와서 무슨 중학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재미없고요.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여기서 되게 사람들이 아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저 책,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책, 저 책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때 30몇 살 때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죽고 또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주인공은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사는 것을.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힘겨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렇게 됐나? 아니면 앞으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독자들이 하면서 책의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를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괴로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부산인데 이제 서울에서 출발할지 대전에서 출발할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대전일 때는 대전이라는 곳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서울일 때는 서울이라는 곳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작가 생활을 하면서 방송작가 생활에 대한 회의를 부단히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지점,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자서전을 만약에 쓴다면 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냐면 사실 저는 주로 인천하고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살아온 인생에서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50세가 될 때까지는 거의 서울하고 인천에서 살았는데 사실은 태어나서 9살 될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다가 부모님 이사하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쭉 수도권에서 살다가 2008년에 강원도 양구로 귀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횟수로 14년째 양구에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귀촌 이후의 삶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해요. 이 소설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왜 나는 귀촌했는가를 따져보면 어렸을 때 9살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던 그 기억, 그것 때문에 제가 귀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살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촌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서전을 쓴다면 태어나서부터 9살 때까지의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의 아주 굉장히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까마득한 그런 옛날식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어제도 어떤 분들 만나서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떠올린 게 어렸을 때 기억이거든요. 9살 때까지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거기서 살았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이렇게 불 떼서 밥 해 먹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살아오면서 내내 그 시절이 그리웠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2008년에 50살 무렵에 이제 양구로 귀촌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때까지의 나의 삶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체가 없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양구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살았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방송작가 생활하면서 소설가가 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할 때의 이야기가 저 소설이라면 유년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0년 후에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그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남기고 싶은 거, 기억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목적지에 달려 있다.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한 큰 오빠하고 올케 밑에서 자랐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한테는 그 12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 이후의 인생을 말하자면 결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2살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은 사실 엄마와 비교하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큰 올케 밑에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삶에서의 목표가 독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간다.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왔어 라고 지금 현재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군더더기처럼 어떤 가족, 오빠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빠의 그 가족들에 비하면 자기는 왠지 군더더기 같았던 그 시절의 어떤 그 상처, 그런 게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남들이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원인은 이제 그 시절에 있는 거죠.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그 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사춘기 때 겪었던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게 이 친구의 인생을 계속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면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에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국적인 사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은 아주 밋밋하고 별다른 사건이 없었어. 이러는 사람들은 또 도대체 어디서 시작할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예창작과를 다녔기 때문에 소설 공부를 하고 끝없이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최소한 아버지가 남노당 정도는 돼야 소설가가 되지. 응? 아니면 우리 할머니는 노비였다던가 뭐 이런 게 뭔가 막 이 작가가 되려면 뭔가 극적인 뭐가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야, 나같이 평범해서야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교사였다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소설가 되겠니? 막 이런 얘기들을 실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만큼 젊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거는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야 뭐가 좀 된다, 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문열이라는 작가가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이 아니었으면 작가가 됐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소설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사건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훨씬 더 뭐랄까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또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끌어낸다는 것은 외려 훨씬 더 재능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관찰력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여름에 제가 구례에서 2박 3일 동안 글쓰기 강좌를 할 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좀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작하는 첫날, 2박 3일의 첫날, 첫 시간에 사실은 그 글쓰기를 몇 시간 배운다고 해서 금세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5줄이 되더라도 마지막 시간에, 끝나는 날 마지막 시간에는 내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내 인생에 대하여 써보자는 얘기만 했는데도 그분이 막 울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분도 이제 50대였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그분 인생에 이제 상처가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별 상처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이제 그냥 보통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남편도 착실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애들도 다 잘 컸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50대에 이르러서. 흔히 제가 사실은 제대로 이해도 못할 때 30대나 40대 때 방송 프로그램 할 적에 한참 유행하던 게 빈둥지 증후군에 빠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갱년기,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남편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커서 다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럼 내 인생은 뭐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제 흔히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여자들이 겪는 어떤 공허, 결핍,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내 품을 떠났구나. 나는 뭐냐? 나는 여지껏 뭘 하고 살았지? 실제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전형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딸 둘도 소위 힘들다는 연대 고대 들어가서 다 이제 공부 잘하고 착실하게 잘 자랐는데,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사로 퇴직을 하고 잘 자랐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일부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양구에 들어가서도 계속 제 일을 가지고 어쨌든 작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 주로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이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은 좀 저한테는 좀 거리가 있죠. 잘 그런 거를 못 느끼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되고 싶었거나 화가가 되고 싶었거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나 뭐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해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세월은 너무 빠르게 흘러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거 역시 사회적으로 학습된 어떤 전형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핍감이라는 거는 주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취를 못했다던가, 우리가 이게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럼 과연 남성들은
거의 다 자아실현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사나?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많은 남성들이 할 수 없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진짜 하기 싫거나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살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오늘 사표 낼까 내일 사표 낼까 하면서도 퇴직 때까지 버티기도 하고, 남성들의 삶도 사실 그래요. 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들만 뭐 특별히 그렇게 성취를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다가, 또 한편은 어떤 여성들도 있냐면 정말로 육아나 가사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뭐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나는 아이를 막 많이 낳아서 되게 이렇게 엄마로서의 삶을 계속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난 정말 뭐 살림이 재밌어. 요리 같은 거, 집 꾸미기 이런 거 재밌어. 난 바느질도 좋아해. 뭐 홈 패션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사에 전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살림하면서 살면 되게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취를 못한 여성에 대해서 뭔가 열등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빈둥지 증후군 얘기하고 그러면 아씨 뭐지, 나는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눈물을 흘렸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대를 다니면서 성악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나중에 노래를 들려줬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줬는데 잘하세요. 물론 열심히 해서 음악을 하셔서 성악가로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았을 법한 재능을 가진 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분도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막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완고한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하면서 못 가게 하고 이탈리아로 성악 공부를 하러 떠나려고 조수미처럼 막 그렇게 막 계속 아버지한테, 이제 집안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막 절대 혼자서 유학 못 보낸다. 이래서 이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탈리아를 유학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남성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유학을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가는 거는 허락을 해줬어.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니까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낯선 나라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또 유학생활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해야지, 후년에 해야지 하는 동안 남편은 학위 받고 그렇게 다 했는데 자기는 결국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약간 그래도 혼자 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둘째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이 그냥 훌쩍 흘러가면서 이 사람의 성악가로서의 꿈은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물론 뭐 대단한 의지를 가졌다면 그때라도 나는 계속 할 거야, 그러고 당신 먼저 가, 나는 남아서 끝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나 모든 게 아주 좀 양보심이 많고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도 이쁘죠. 뭐 낳아서 이렇게 기르니까. 그래갖고 난 애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남편은 뭐 교수 되고 잘 됐어요.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이분은 보니까 성당에 다니시면서 계속 성가대 활동을 하신 거예요. 노래를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성가대 활동을 계속 하고 그랬지만은 만족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자기는 조수미 못지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걸로 만족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뭔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음속에 뭐랄까, 결핍감,
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당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지. 내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다. 어? 내 재능은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한 것을 이제 글로 이렇게 A4 한 장 정도의 글로 이렇게 풀어내고 나서 엄청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도 자기의 좌절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쩌다가 약간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심지어 자기 친정 언니조차도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팔자 좋아서 그런다 너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순탄하게 여지껏 살아왔으면서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래 나는 진짜 배부른 타령이야 나 이러지 말아야 돼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억눌렀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제 이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는다 이런 거는 좀 상당히 필요한 일종의 치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끌어낼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나의 그 잃어버린 꿈 이 부분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어떠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분명히 뭔가 굉장히 되고 싶었던 게 꿈꾸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잘 생각조차 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 꿈 대신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더듬어 보면 다시 갈 곳이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지금 내가 꿈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의 그 대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사건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를 아까 얘기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어머니라는 사람과 돌아가셨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악가의 꿈이 좌절된 사람은 나가 주인공이고 좌절된 꿈, 그것이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사건과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거기가 이제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양구로 들어와서 이제 그 시골 동네에 살면서 몇 년간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던 이제 남편이나 나보다 약간 나이가 더 적은데 그분하고 이제 해안면이라는 데 가서 뭐 이렇게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 양반이 마당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 몸이 이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으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감각도 없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남편하고 나하고 구급차에 싣고 같이 이제 그 춘천 한림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그분을 이제 그 응급실에 넣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있는데 아직 원인을 몰라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 저녁 같이 우리랑 먹고 멀쩡하게 이렇게 이야기 잘하고 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아직까지 의사들이 이제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뭐 나무 토막처럼 팍 이렇게 넘어지더니 못 일어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내일이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일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은 지금 별일이 있잖아요. 그죠? 쓰러졌고 못 일어났다. 별일이 생겼잖아요. 별일 없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사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그 사건하고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별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계속 별일이 없기는 불가능하죠. 별일이 생겨요, 이제. 아무 예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죠. 근데 그 별일, 무슨 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를 멀리한다, 뭐 이런 별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에서부터 나의 그 어떤 성찰이랄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혹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뭐 어떤 잘못이나 나의 어떤 그런 거랑은 아무 관련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가끔 가다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별일 중에서 그리고 사건과 사람 중에서 내가 나의 선택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었던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내 어떤 선택이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들을 가끔 가다가 나눠서 생각해 보거든요. 이 일은 내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해서 뭔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었어. 혹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거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글로 쓰려고 할 때 이제 사건과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었던 거, 내가 바꿀 수 없었던 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들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정리해 나간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죠,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실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제 경험이나 제 느낌으로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관계는 혈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인생에서 이제 어쨌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내 엄마나 아버지인 게 싫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관계라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남편하고 그 이야기를 그런 얘기 막 했는데 흔히 운칠기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이 70%고 재주 그러니까 소위 능력은 30%. 여기에서 제가 이 말에 크게 공감할 때 제일 그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운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운이에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상을 그 뒤흔들었던 소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거 진짜 사람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뼈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막상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 옛날에 최유라가 그랬던가요? 운도 실력이다 이랬던가. 뭐 하여튼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운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운이 좋은 걸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운이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그 뭐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났느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어 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모 밑에 여러 자식이 있어. 그런데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요 장남은 좀 괜찮고 차남은 그보다 못하고 뭐 삼남은 그보다 더 낫고 다르잖아? 왜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공평하게 보자면 아주 차이가 심하다면 그 부모라는 그 조건이, 환경이 심하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또 A는 더 낫고 B는 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랑 뭐 소위 무직자의 아무 가진 거 없고 막 거의 직업도 없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하고의 그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또 막 다 운이 그 좌우한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나에게 무엇이 운이었고 무엇이 나의 능력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관계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운이 좋았던 건 뭐고 또 나한테 주어져서 외려 운이 나빴던 거는 뭐일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 친구, 이웃 뭐 나를 중심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혹은 또 비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나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쓸 때 나를 주인공으로 글을 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소위 자서전, 그러니까 짧은 자서전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사실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남의 뒷담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어떤 기준은 뭐냐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대체로 좋은 사람이고요. 나한테 그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그런 별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이제 잣대 대신에 조금 더 공정한 잣대를 가진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 이기심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비교적 남한테 배려를 잘 하고 그 이제 함께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기준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이기심이 심한 사람. 그리고 또 이건 또 약간 다른 문제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남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사람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고 오히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점점 더 공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적지 않은 피해를 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때는 치명적이에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막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그 막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그 좀 남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인간 유형은 뭐냐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기 내일 북한산 가자 그러면 그럴까? 근데 내일 무슨 일 없나? 갈 거야 말 거야? 가만히 있어봐 좀 생각해보고 빨리 정해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봐 가고 싶긴 한데 뭐 또 막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아주 완전히 막 빡치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그 결정적인 그 부분을 그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남편도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데. 노르반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쓰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그러면 종이를 꺼낸다, 펜을 든다, 쓴다, 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안 해. 컴퓨터를 킨다, 키보드를 두드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이 글쓰기에서 제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문학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학에서 이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 비극, 이거의 그 작법, 그 창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이야기, 스토리를 구상할 때 요거만 알면 된다. 처음과 중간과 끝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이라는 거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가 처음이고요. 중간이라는 건 당연히 내용이에요. 그 시작해서 그 쭉 흘러가는 내용. 드라마로 얘기하면 1회부터, 그러니까 16부작이면 1회부터 16부까지의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뭐 웃고 울고 지지고 볶고는 그 내용, 그게 중간이고, 그러면 이제 끝은 뭐냐, 결말은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듣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러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산이 결말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산 가려고. 아니면 나는 쫄딱 망해서 신용등급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가 만약에 결말이라면 뭐 처음에 왜 쫄딱 망했는지를 이제 처음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도박에 손을 댔어. 그래서 나는 쫄딱 망했어.
하는 거예요. 그 도박에 손을 대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무슨 도박을 어떤 놈들하고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나는 도박을 시작했어. 가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구랑 어떤 판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다. 이게 결말이잖아요. 요 세 덩어리 처음 그러니까 시작, 중간, 결말 요것만 잘 이해하면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긴 글이건 짧은 글이건 그 제일 항상 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항상 알고 가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구구절절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그 끝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잘 못 먹고 못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잘 못 먹고 잘 못 살은 쫄딱 망하는 과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중간에서 계속 나오면 이 글은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은 보통 해피엔딩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이지만 이게 진짜 새드 엔딩으로 가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제가 이제 뭐 SNS 같은 거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내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남의 거를 퍼날르고 이제 계속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계속 같은 내용을 보고서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텔레비전은 영향력이 많이 줄었지만 이게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카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매체들은 방송보다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 영향력이 더 커요. 왜냐하면 방송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방송 그리고 뉴스, 신문 이런 뉴스 매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쟤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저런 뉴스를 퍼뜨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막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진짜 저거는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그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을 글이나 영상을 사람들이 계속 퍼나르고 많이 퍼나르다 보면 그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때는 사람들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고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진짜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내 삶은 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거를 알아야 내 글을 쓸 수 있다. 내 이야기. 그래서 내 경험에서 나온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퍼나르거나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남이 던져준 모자를 쓰고 내 모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 내 경험에서 나온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이게 이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휴식 시간을 한 5분 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전 한번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